안녕하세요. 친애하는 친구들. 우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이야기가 생명을 얻어 깊은 성찰로 우리를 이끄는 곳입니다. 오늘은 사랑, 후회, 그리고 가족 간의 연결의 중요성에 관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엘리자베스 터너의 이야기를 따라가며 작은 선택들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형성하는지 알아보세요. 시간과 사랑의 가치를 생각하게 할 여정을 준비하세요. 영국의 역사적인 도시 베스에서 엘리자베스 터너 여사는 부드러운 아침 햇살이 그녀의 방을 밝히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새들의 노랫소리는 특별한 하루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녀의 85번째 생일이었습니다. 나이가 많고 몸이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정신은 여전히 강인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항상 자신의 회복력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녀는 수년간 수많은 싸움을 이겨냈지만 오늘 그녀의 마음은 조용한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하지만 의미 있는 제스처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자녀들과 손주들이 함께 생일을 축하해주러 와주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신중하게 자신의 집 작은 거실을 준비했습니다. 비록 그녀의 움직임은 느렸고 피로가 빨리 왔지만 모든 것을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테이블에는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고풍스러운 도자기들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설탕고추로 장식된 소박한 케이크가 있었습니다. 장식은 소박했지만 엘리자베스는 모든 세부 사항에 그녀의 사랑을 담았습니다. 그 공간은 향수와 애정의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고 그녀가 품고 있는 기대를 반영했습니다. 자녀들, 조지, 클레어, 그리고 올리비아는 그녀를 방문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장남 조지는 항상 출장과 일정으로 바쁜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클레어는 유명한 변호사로 최근에야 겨우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막내 올리비아는 혼란스러운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고 자신의 문제와 어머니를 위한 시간을 갖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그들과의 감정적 거리를 느끼고 있었지만 오늘은 다를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그녀의 생일이었으니까요.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는 텅 빈 거실에서 메아리 쳤고 몇 초가 갈수록 그 소리는 점점 더 크게 들렸습니다. 엘리자베스는 그녀의 가장 좋은 파란색 드레스를 입고 문을 응시하며 인내심 있게 기다렸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자신이 산 꽃다발이 테이블을 장식하고 있었으며 자녀들에게서 받을 것으로 기대했던 꽃다발을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시계가 오후 6시를 가리킬 때쯤 엘리자베스의 희망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켜지지 않은 케이크의 촛불은 집안을 지배하는 침묵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슬픔이 그녀를 지배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그녀는 창가 옆에 안락의자에 앉아 거리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은 오렌지와 분홍빛으로 물들며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바깥 세상은 여전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지나가고 차들은 움직였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생일 파티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내면에서는 점점 커지는 공허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버림받았다는 무게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 지녀왔던 존엄성을 지키며 그녀는 고통을 숨겼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바빴겠지. 그녀는 자녀들의 부재를 이해하려 애쓰며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직장에서 무슨 일이 생겼거나 아니면 아이들에게 무슨 뜻밖의 일이 생겼을지도 몰라. 이런 조용한 변명들은 그녀를 잠시나마 진정시켜 주었지만 그리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엘리자베스는 천천히 일어나 몇 안 되는 불을 끄고 케이크를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그 장식들은 이제 그녀에게 기쁨보다는 슬픔을 안겨주며 결코 이루어지지 않은 축하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다시 안락의자에 앉았을 때 이번에는 신체적인 피로를 넘어서는 피로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순간의 외로움은 가차 없었습니다. 비록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지 않았지만 독자는 그녀의 고통의 깊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잊혀졌습니다. 지인이나 친구들에 의해 이긴 것이 아니라 그녀가 그토록 사랑하고 헌신적으로 키운 자녀들에 의해 익힌 것입니다. 기쁨으로 가득 차야 할 하루가 쓸쓸함과 거리감의 씁쓸한 기억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엘리자베스는 한숨을 쉬며 체념한 듯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그날 처음으로 슬픔을 온전히 느끼도록 자신을 허락했습니다. 가족들의 웃음과 대화로 가득 차야 했을 그녀의 집에서 남은 것은 오직 엘리자베스 터너 여사와 그녀의 추억뿐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의 집에 밤이 찾아오던 중 이야기는 영국의 다른 지역으로 움직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녀의 자녀들은 그들의 삶을 이어가며 어머니가 그날 밤 맞이한 외로움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각자 나름의 이유가 있었지만 모두 엘리자베스가 그들의 부재를 이해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항상 인내심이 많고 이해심이 깊은 여성이었으며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장남 조지는 베스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런던 시내의 고급 호텔에 있었습니다. 그는 다국적 기업의 CEO였고 그날 밤 새 고객을 위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부 사항을 검토하던 중 그의 휴대폰이 진동하며 알림이 떴습니다. 어머니의 생일을 알리는 알림이었습니다. 조지는 가벼운 죄책감과 안도감이 섞인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일에 너무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이 거래를 놓칠 수는 없어 그는 혼잣말을 하며 화면에 뜬 어머니의 사진을 잠시 본 후 휴대폰을 음소거하고 노트북으로 다시 시선을 돌렸습니다. 엄마는 이해하실 거야? 또 한 해, 또 다른 생일. 다음 주말에 방문하면 되지. 조지는 기업 세계에 깊이 빠져 있어 시간이 언제나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그날이 아무리 중요해도 어머니가 자신의 커리어의 요구를 이해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엘리자베스를 위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도시의 다른 한쪽에서는 둘째 딸 클레어가 서류 더미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런던의 유명 로펌에서 변호사로 일하며 복잡한 사건을 해결하는 능력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중요한 고객을 위한 마지막 순간의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비서가 서류를 더 가져다 주기 위해 들어오며 무심코 물었습니다. 오늘이 어머니 생신이시죠? 클레어는 잠시 찡그리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알고 있어. 하지만 지금은 나갈 수 없어. 내일 아침까지 이걸 끝내야 해. 나중에 전화하고 주말에 보상할게. 그렇게 말하며 그녀는 다시 서류로 돌아갔습니다. 클레어에게는 일이 항상 우선이었습니다. 그녀는 전문적 성취가 어느 정도는 개인적인 실패를 보상해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엄마는 항상 강했어. 내가 아기로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걸 아실 거야. 그녀는 생각하며 밤이 깊어갔고 전화를 한다는 약속은 마감의 압박 속에 잊혀졌습니다. 한편 브라이튼의 해안 도시에서는 막내딸 올리비아가 다른 드라마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결혼은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남편 로버트와의 관계는 매일같이 다툼으로 얼룩졌고 그날 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소리 지르고 서로를 비난하는 와중에 올리비아는 이 상황을 웃어넘기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생일을 기억하고 있었지만 감정적으로 너무 지쳐 다른 것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랑 함께 있어야 한다는 걸 알아. 올리비아는 또 한 번의 격렬한 말다툼 후 화장실에서 눈물을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로버트와의 문제를 이렇게 둘 수는 없어. 엄마는 이해하실 거야. 결혼 생활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니까. 클레어와의 짧은 통화에서 올리비아는 죄책감에 대해 털어놓았지만 언니의 대답은 늘 그렇듯 실용적이었습니다. 나도 갈 수 없었어. 엄마는 강한 분이야. 항상 그랬어. 생일 하나쯤은 큰 문제가 안 될 거야. 우리 다음 주말에 같이 가서 특별한 선물이라도 드리자. 그래, 내 말이 맞는 것 같아. 올리비아는 대답했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답답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부재가 어쩌면 용서받을 것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다른 형제들처럼 그녀도 시간을 놓치고 있으며 그 시간을 언제든지 되돌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대화들은 엘리자베스의 자녀들에게 그녀가 항상 그 자리에 있을 것 같은 존재, 즉 자신들이 미루거나 무시해도 언제나 거기 있을 사람으로 여겨졌음을 드러냅니다. 엄마는 이해하실 거야. 그들은 스스로에게 되뇌며 엘리자베스의 삶이 조용히 끝나가고 있다는 것과 그녀와 함께할 기회가 유한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각각 자신의 세계에 갇혀있던 그들은 자신의 부재에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조지에게는 직업적 성공과 일의 요구가 항상 최우선이었습니다. 클레어는 자신의 커리어의 무게와 법률 세계에서의 승인이 정말 중요한 것을 잊게 만들었습니다. 올리비아는 개인적인 갈등이 너무 강해서 어머니와의 연결의 필요성을 가리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들이 깨닫지 못한 것은 그들이 부재를 정당화하고 방문을 미루는 동안 엘리자베스는 점점 더 외로워지고 있었고 그들의 사랑은 응답되지 않았으며 그녀가 기억되길 바라던 기대는 날이 갈수록 시들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번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은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지고 결국 시간의 냉혹한 흐름 속에서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자베스 터너의 잊혀진 생일 이후 몇 달 동안 그녀의 삶은 더 느리고 고통스러운 리듬으로 변했습니다. 원래 좋지 않았던 건강 상태는 눈에 띄게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매일의 움직임에서 세월의 무게를 느꼈고 깊은 피로가 계속 그녀를 따라다녔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는 언제나 함께하는 듯한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자녀들은 곧 그녀를 찾아오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여전히 그들의 삶에 몰두한 채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자신의 일상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차를 준비하고 여전히 비교적 쉽게 읽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책을 읽으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녀는 빈집을 돌아다니며 벽에 걸린 옛 사진들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 사진들은 자녀들이 어렸을 때와 집안이 늘 생명으로 가득했던 더 행복했던 시절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고요함만이 그녀의 유일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강인함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그녀의 건강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습니다. 영국의 겨울 추위는 예전보다 더 견디기 어려워졌고 베스에 있는 그녀의 빅토리아 풍집 계단을 오르는 것도 지치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무릎은 아프고 숨은 가빠졌으며 심장은 종종 불규칙하게 뛰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아무에게도, 특히 자녀들에게는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은 이미 너무 많은 문제를 안고 있을 거라고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엘리자베스가 처음으로 시장에 가는 길에 쓰러진 것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깜짝 놀란 한 선량한 시민이 길에서 쓰러진 그녀를 발견하고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오랜 세월 알고 지냈던 가족 주치의인 윌러비 박사에게 진찰을 받았습니다. 그는 항상 친절하고 주의를 기울여 그녀를 돌보았지만 이번에는 그녀가 너무나 약해진 모습을 보고 그의 표정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엘리자베스,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가 검진 후 말했습니다. 당신의 건강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심장이 약해졌고 나이가 들면서 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더 자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고 가능하다면 가족이 함께 있어줘야 할 겁니다. 엘리자베스는 의사의 말을 차분하게 들었지만 속으로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오랫동안 느끼고 있었지만 이를 실제로 듣자 현실이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얼굴에는 절망의 기색이 없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윌러비 박사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박사님. 저는 이미 충분히 살았습니다. 제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윌러비 박사는 한숨을 쉬며 엘리자베스가 강인한 여인이지만 그녀의 외로움과 약해진 건강이 그녀를 소모시키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자녀들에게 연락해 마지막 몇 달 동안 함께해 줄 것을 권유했습니다. 자녀들이 당신의 상태를 알아야 해요, 엘리자베스. 그는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자베스는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들은 바쁘잖아요. 항상 그랬죠. 나는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윌러비 박사는 조용히 그녀의 결정을 존중했지만 상황이 더 나아지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자베스는 여전히 차분한 표정을 유지하며 이미 결말을 받아들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온 엘리자베스는 거실에 앉아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편지들은 신중하게 작성된 것으로 각각 그녀의 자녀들에게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편지들은 즉시 보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엘리자베스가 오랫동안 계획했던 더 큰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삶이 그녀에게 기다림을 가르쳐 주었고 이제 그녀는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몇 주 후
윌러비 박사와의 정기진료 중 엘리자베스는 그동안 결코 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자신을 열었습니다. 증상과 약물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도중 그녀는 고백을 했습니다. 박사님, 그녀는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제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죽는 것이 두렵지 않아요. 사실 저는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인생은 저에게 많은 것을 주었지만 또한 많은 교훈도 주었죠. 그리고 제 자녀들이 절대 예상하지 못할 일을 했어요. 윌러비 박사는 호기심에 몸을 조금 더 기울였습니다. 엘리자베스, 무슨 일을 하셨나요? 그녀는 수수께끼 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나쁜 일은 아니에요. 그저 제가 그들이 이해하기를 바랄 뿐이에요. 그 아이들은 저를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이 몰랐던 것이 많아요. 아마 그것이 더 나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남긴 것이 있어요. 그들이 꼭 알아야 할 것이죠. 의사는 잠시 침묵을 지켰고 엘리자베스의 비밀을 존중하면서도 그가 들은 것에 인트리그드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고요한 미소 뒤에 더 깊은 감정의 짐이 숨겨져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 당신이 무엇을 하셨든 그 일이 당신과 자녀들에게 평화를 가져오길 바랍니다. 윌러비 박사는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화, 박사님. 그저 평화가 필요해요. 그리고 어쩌면 약간의 이해도요. 그 마지막 대화에서 엘리자베스는 자신의 계획이 완성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시간은 고통스러울 만큼 평온하게 흘렀고 그녀는 그 순간이 오면 자녀들이 오랫동안 그녀가 숨겨온 과거를 마주해야 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 터너는 베스에 있는 그녀의 집 커튼 사이로 부드럽게 떠오르는 햇살 속에서 고요한 아침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을의 가벼운 바람이 정원의 나뭇잎을 스치고 집안의 고요함은 그 신성한 순간을 존중하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지난 몇 년 동안 살았던 것처럼 평화롭게 그러나 홀로 떠났습니다. 침대에 누운 그녀의 몸은 마치 단순히 잠든 것처럼 편안해 보였고 표정 또한 고요했습니다. 마치 끝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그것을 품위 있게 받아들인 것처럼 말입니다. 윌러비 박사는 엘리자베스를 매일 돌보던 간병인이 그녀를 생명 없는 채로 발견한 후 가장 먼저 소식을 받았습니다. 그는 즉시 자녀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 소식은 그들의 바쁜 일상의 돌처럼 떨어져 충격을 주었습니다. 자녀들 모두 어머니가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떠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더 많은 시간이 남아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연기된 방문, 잊혀진 전화, 하지 못한 대화들을 위한 시간이요. 하지만 이제 그 시간은 끝나버렸습니다. 조지는 중요한 회의 중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소식을 듣고 그는 안에서 무언가가 텅 빈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회의실의 침묵은 그에게 참을 수 없이 무겁게 다가왔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클레어는 법정에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중요한 사건에서 고객을 변호하고 있었지만 메시지를 받자 충격을 받아 재빨리 사과하고 법정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녀는 가슴이 아파왔고 자신의 방치로 인한 무거운 죄책감이 그녀를 짓누르는 듯했습니다. 올리비아는 또다시 로버트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의사의 이름이 화면에 뜨자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받자마자 눈물을 쏟으며 표현할 수 없는 죄책감에 휩싸였습니다. 장례식 날, 베스는 그 시기에 흔한 차갑고 야른 안개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의 자녀들은 무거운 마음을 안고 그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슬픔과 함께 떨쳐낼 수 없는 죄책감도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조지, 클레어, 올리비아는 몇 년 만에 어머니의 집에서 처음으로 함께 모였지만 그들 사이의 분위기는 긴장되고 어색했습니다. 그들은 어머니를 잃은 슬픔을 공유하고 있었지만 그들 사이에 놓인 감정의 장벽은 넘을 수 없어 보였습니다. 장례식은 엘리자베스가 원했던 대로 소박한 행사였습니다. 몇몇 친구들만 참석했는데 그들은 오랫동안 그녀와 알고 지낸 사람들이었지만 자녀들은 거의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관이 무덤에 내려질 때 눈물은 조용히 흘렀습니다. 조지는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땅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생각을 정리하려 애썼습니다.
그는 맏아들이자 모든 것을 통제해야 할 책임이 있었지만 지금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 그는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마지막 생일, 손대지 않은 케이크, 그리고 다음 주말에 방문하겠다는 약속이 그의 머릿속을 괴롭혔습니다. 항상 냉정했던 클레어는 이제 슬픔과 후회를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올 때마다 서둘러 답변하며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라고 약속했던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나중에는 없었습니다. 그녀가 느낀 공허함은 엄청났고 그녀는 그 어떤 직업적인 성공으로도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랜만에 클레어는 자신의 삶이 가장 중요한 사람들과 얼마나 단절되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셋 중 가장 감성적인 올리비아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로버트의 곁에서 그녀는 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남편과 싸우고 어머니 방문을 미룬 날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끊임없이 맴돌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나쁜 딸이라고 느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어머니 곁에 있을 수 없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너무 외로웠을 거야.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고 그 생각이 그녀를 집어삼켰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엘리자베스의 자녀들은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그곳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텅 빈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니가 늘 준비하던 차의 향기가 아직도 공기 중에 남아있는 듯했지만 이제는 오직 고요함만이 남아있었습니다. 생일 케이크는 여전히 그 운명적인 날 이후로 냉동고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가 걸어두었던 시들고 빛바랜 장식들이 여전히 걸려 있었지만 이제 그것들은 깨진 약속과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을 상징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집안에서 자녀들은 거의 말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조지는 실용적인 태도를 유지하려 했으며 법적 절차와 집의 재산 목록을 관리하려 했습니다. 클레어는 문서와 오래된 사진에 몰두하며 추억에서 위안을 찾으려 했습니다. 올리비아는 집 구석구석을 걸어다니며 마치 그곳의 모든 것이 더 이상 볼 수 없게 된 어머니의 흔적이라도 되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들 사이의 감정적 거리감은 분명했고 슬픔은 그들을 더 가깝게 만들기보다는 각자 고립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엘리자베스의 부재는 점점 더 고통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각자는 나름대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을 다르게 할 수 있었을지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과거를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인생은 가차없이 흘러갔고 이제 그들은 어머니와 자신들 사이에 커져버린 그 공허함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엘리자베스의 죽음은 단순히 어머니의 신체적 상실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모든 기회를 낭비했다는, 연기된 모든 방문과 말하지 못한 모든 말들에 대한 견딜 수 없는 무게를 가져왔습니다. 엘리자베스의 장례식이 끝난 후 집안에 맴도는 고요함은 자녀들의 마음에도 스며들었습니다. 슬픔과 후회가 뒤섞여 매 순간이 무겁고 불편했습니다. 자녀들 모두는 상실의 고통과 표현되지 않은 감정의 무게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그들은 가족 변호사인 펜버튼 씨의 사무실로 호출되었습니다. 유언장의 낭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지, 클레어, 그리고 올리비아는 다시 한번 모였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훨씬 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조지는 늘 그렇듯 실용적이고 집중력이 뛰어났기에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길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엘리자베스의 재산 분배는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문제였으며 별다른 감정적인 상황 없이 해결되길 바랐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집, 베스에 있는 아름다운 빅토리아 시대의 집과 그녀가 평생 동안 모은 재산이 세 형제 사이에 공평하게 나누어질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클레어는 늘 꼼꼼하고 세부사항에 집중하며 마음속으로 모든 것이 어떻게 진행될지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올리비아는 막내로서 감정적이었고 아직 어머니의 죽음을 처리하는 중이라 재정적인 문제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펜버튼 씨의 사무실은 형식적이고 약간 음울한 분위기였습니다. 변호사인 그는 엘리자베스의 오랜 친구였던 노인이었고 그는 엄숙한 태도로 낭독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그는 안경을 조정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여러분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엘리자베스는 정말 특별한 분이셨고 모두에게 큰 상실로 남을 것입니다. 자녀들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고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이어서 펜버튼 씨는 엘리자베스의 유언장이 담긴 봉투를 열고 낭독을 시작했습니다. 예상대로
몇몇 작은 유품들과 감정적인 가치가 있는 물건들은 오랜 친구들과 먼 친척들에게 남겨졌습니다. 그러나 집과 주요 재산의 운명이 결정될 시점에 이르자 방 안의 긴장감이 높아졌습니다. 저는 제 집과 대부분의 재산을 오랜 세월 동안 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매우 특별한 사람에게 남깁니다. 그 사람은 제 삶에 끊임없는 영감이 되어 주었고 그 기다림과 정신은 언제나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그 사람은 로즈입니다. 방 안은 순간 아연해졌습니다. 조지, 클레어, 올리비아는 어리둥절한 채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로즈가 누구였을까요? 그들 중 누구도 이 여자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름이 전혀 기억에 남지 않았습니다. 가장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클레어가 가장 먼저 반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펜버튼 씨,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며 말했습니다. 저는 로즈라는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어머니가 그 이름을 언급하신 적도 없습니다. 변호사는 클레어를 연민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았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클레어 씨, 어머님께서는 분명한 지침을 남기셨습니다. 로즈는 베스에 있는 집을 포함하여 어머님의 주요 재산의 수혜자입니다. 평소 차분하고 침착하던 조지는 가슴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그는 소리쳤습니다. 그 여자가 누구든지 간에 우리 어머니의 재산에 대한 권리는 없습니다. 우리는 엘리자베스의 자식입니다. 어머니가 아무런 설명도 없이 우리를 배제할 리가 없어요. 올리비아는 그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조지와 클레어가 변호사와 논쟁하는 동안 그녀는 어머니가 왜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이 낯선 사람에게 남겼는지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혼란과 슬픔이 뒤섞인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가 그토록 중요한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는 생각이 그녀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펜버튼 씨는 그들이 겪고 있는 감정의 소용돌이를 이해한 듯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여러분께 큰 충격이 될 것임을 이해합니다. 저도 어머니께서 이것이 어려운 일이 될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분명한 지침을 남겼고 로즈에게 연락해 어머님이 돌아가신 후에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더 알려주라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에는 생각보다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조지는 여전히 화가 난 채로 말했습니다. 이건 완전히 미친 짓이에요. 난 이걸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유언장을 이에 제기할 겁니다. 분명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거예요. 클레어 역시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우리는 이 여자가 누구인지 알아야 해요. 말이 되지 않아요. 그녀는 어머니의 삶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이 여자는 어디서 나타난 거죠? 올리비아는 조용히 거의 혼잣말로 속삭였습니다. 왜 어머니는 로즈에 대해 우리에게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변호사는 자녀들을 이해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곧 답을 얻게 될 겁니다. 엘리자베스께서는 몇 장의 편지와 서류를 남기셨습니다. 그것들이 이 문제를 명확히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로즈가 여러분의 상상 밖에서 어머니의 삶의 일부분이었다는 것뿐입니다. 엘리자베스의 자녀들은 그저 침묵한 채 놀라운 소식을 흡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족의 상징으로 여기던 집은 이제 한 낯선 사람에게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놀라움과 충격은 슬픔과 뒤섞여 그들이 변호사의 사무실을 나설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현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과거에는 그들이 준비되지 않았던 비밀들이 숨어 있었고 이제 그들은 그 새로운 진실과 로즈라는 인물의 수수께끼를 풀어야만 했습니다. 유언장이 낭독된 후 세 형제는 변호사 사무실을 무거운 침묵 속에서 떠났습니다. 각자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 소식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항상 실용적이고 즉각적인 해결책을 찾는 조지는 로즈라는 낯선 사람이 대부분의 유산을 상속받는다는 사실에 격분했습니다. 그는 유언장을 무효화하기 위해 이의를 제기했고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믿었습니다. 클레어는 꼼꼼한 성격답게 어머니가 그렇게 중요한 것을 숨겨왔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지만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반면 올리비아는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녀에게 이 상황은 오랫동안 느껴왔던 무관심과 외면에 대한 상처였습니다. 그 후 며칠간 세 형제는 조사와 발견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지못해 그들은 로즈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머니가 왜 그녀에게 대부분의 유산을 남겼는지 이해하기 위해 힘을 합쳤습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물질적인 문제를 넘어서 그들은 지금껏 자신들의 삶과 무관했던 과거의 비밀을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조지는 유언장을 무효화할 방법을 찾으려는 조바심 속에서 가장 먼저 엘리자베스의 베스에 있는 집을 뒤져보자고 제안했습니다. 클레어와 올리비아도 동의했고 셋은 함께 어머니의 오래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은 어릴 적 추억이 깃든 장소였지만 이제는 숨겨진 비밀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향수와 함께 비밀의 무게가 공기 속에 묻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처음으로 살펴보기로 한 곳은 엘리자베스의 침실이었습니다. 그곳은 오래된 가구들과 생생하게 살아온 세월을 담은 옷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처음으로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클레어는 숨겨진 서랍에서 RT, 이니셜이 새겨진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편지들과 시간에 바래진 사진들, 그리고 그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삶의 조각들을 담은 메모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셋은 거실에 함께 앉아 그 자료들을 검토했습니다. 편지들은 엘리자베스가 오랫동안 비밀로 간직해온 관계를 드러냈습니다. 수십 년 전, 엘리자베스는 젊은 시절의 한 평범한 출신의 남자와 사랑에 빠졌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편지들은 그 남자와의 비밀스러운 만남, 꺾인 꿈들, 그리고 고통스러운 결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그 남자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가졌지만 가족의 압력으로 인해 갓 태어난 딸을 입양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 딸이 바로 로즈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조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게 사실일 리 없어. 그는 편지들을 넘기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딸이 있었다고? 그리고 우리에게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다고? 클레어는 더 이성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이게 로즈가 집을 상속받은 이유를 설명해줘. 그녀도 우리 어머니의 딸이었던 거야. 우리처럼. 올리비아는 감정의 물결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오래된 사진 중 하나를 손에 쥐었습니다. 어머니는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이 모든 걸 우리는 한 번도 어머니 곁에 있어주지 못했어. 그 후 며칠 동안 형제들은 엘리자베스의 과거를 하나하나 풀어나갔습니다. 그 노트는 추억과 고백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들은 열정적인 젊은 여성이 사회적 규범에 맞서 싸우던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편지와 일기에는 엘리자베스가 자신의 딸을 포기해야 했던 고통을 결코 완전히 극복하지 못했으며 동시에 과거가 현재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면서도 다른 자녀들을 위해 삶을 만들어가려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형제들이 더 깊이 파헤칠수록 각자는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조지는 여전히 유언장을 무효화하려는 계획을 밀고 나갔습니다. 그에게는 이복 여동생의 존재가 어머니의 결정을 정당화하지 못했습니다. 클레어는 반면 어머니에 대해 모르는 것이 많다는 사실을 점점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잃어버린 이복 여동생 로즈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습니다. 올리비아는 항상 감정적인 성향이었기에 죄책감과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특히 엘리자베스의 말년 동안 자신과 형제들이 곁에 없었다는 사실이 이제는 배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결정이 딸을 포기해야 했던 고통을 극복하려는 방식으로 보였습니다. 그들이 계속 조사를 하던 중 엘리자베스가 썼지만 보내지 않은 더 많은 편지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중 한 편지는 로즈에게 보내려 했던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보내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로즈에게 라고 편지는 시작되었습니다. 하루도 당신을 생각하지 않은 날이 없었어요. 과거를 되돌릴 수는 없지만 언젠가 당신이 내가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했던 것들을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이 말들은 자녀들의 마음속에 울림을 남겼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오랫동안 침묵 속에서 고통을 견디며 후회와 그리움을 간직해왔습니다. 이제 진실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었지만 여전히 중요한 한 조각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로즈를 찾아 그녀가 이 모든 일에 어떻게 얽혀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들의 답을 찾기 위한 여정은 더욱 개인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 단순히 유산이나 물질적인 문제가 아닌
그들의 어머니가 누구였는지 이해하고 어쩌면 과거의 실수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었던 것입니다. 로즈가 사실 엘리자베스의 비밀스러운 딸이었다는 사실은 이미 취약했던 조지, 클레어, 올리비아 사이의 관계를 깊숙이 흔들었습니다. 처음에 이복 여동생이 있다는 충격은 믿기지 않음, 원망, 그리고 죄책감이 뒤섞인 감정으로 변했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성향의 조지가 먼저 반응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그는 새로 발견된 편지 중 하나를 탁자에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우리 엄마는 이성적인 분이셨어. 절대 이런 걸 우리에게 숨기지 않았을 거야. 말도 안 돼. 늘 냉철하고 합리적인 클레어는 잠시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녀는 이 정보를 신중히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로서 비밀이나 예상치 못한 사실을 다루는 데 익숙했지만 이번 경우는 달랐습니다. 이것은 의뢰인이나 법적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 그들의 어머니에 관한 일이었습니다. 조지,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을 무시할 수 없어. 편지들은 진짜야. 어머니의 고통도 진짜야. 그녀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며 상황의 심각성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아직 그 진실을 완전히 소화하지는 못했지만 반면 올리비아는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녀의 감성적인 성격은 다른 형제들이 느끼지 못하는 깊이로 이 발견을 받아들였습니다. 거실 구석에 앉아 눈물을 글썽이며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엄마는 그 오랜 시간 동안 혼자서 고통을 겪으셨어. 그리고 우리는 그 곁에 있어주지 못했어. 우리 자신의 삶에 너무 몰두하느라 아무것도 몰랐던 거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뼈저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형제들 간의 갈등은 빠르게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조지는 항상 통제권을 쥐고자 했기에 유언장을 무효화할 수 있다는 주장에 집착했습니다. 엄마가 우리를 위해 쌓아온 걸 모르는 여자한테 줄 순 없어. 그는 외쳤습니다. 그에게는 그 감정적인 폭로를 외면한 채 결코 만나보지 못한 여인과 유산을 나눈다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실용적인 문제에서는 보통 조지와 의견을 같이 했던 클레어는 이번엔 반대했습니다. 유언장을 다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로즈가 우리 여동생이라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 해.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진실을 찾아야 해. 그녀는 단호하게 말하며 이성적인 판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그녀는 이 상황을 단순한 법적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는 가족 역사에서 중대한 전환점이었습니다. 늘 냉철했던 그녀는 점차 공감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올리비아는 눈물 속에서 죄책감을 토로했습니다. 만약 이 유산이 엄마가 자신이 강요받아 저지른 실수를 바로잡기 위한 방법이라면? 어쩌면 엄마는 우리가 잘 지내고 있으니 로즈에게 모든 것을 남긴 걸 거야. 그리고 그녀는 엄마의 인생에서 기회를 얻기 전에 사라졌잖아. 올리비아의 말은 비록 고통 속에서 나왔지만 클레어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그 유산이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조지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불공평해.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아. 우리는 정당한 가족이야. 어떻게 낯선 사람이 나타나서 모든 걸 바꿀 수 있지? 매 새로운 발견마다 긴장은 고조되었습니다. 형제들 간의 차이점은 항상 존재해왔지만 이제 이 새로운 상황으로 인해 그것이 더욱 부각되었습니다. 조지는 정의와 통제에 대한 자신의 감각을 무너뜨리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클레어는 이성과 감정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려 했었고 올리비아는 죄책감과 후회로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가 딸을 입양 보내도록 강요받고 그 비밀을 평생 안고 살아왔다는 사실은 그들의 고통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조지는 그것을 어머니의 약점으로 보았습니다. 사회적 압력과 가족의 요구에 굴복한 결정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클레어는 그 상황의 복잡성을 이해하며 어머니를 그 상황의 희생자로 보았습니다. 감성적인 올리비아는 그동안 엘리자베스가 느꼈을 외로움에 대해 생각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 가족 갈등은 비록 로즈와 유언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사실은 그들 자신에 대한 많은 것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이제 어머니의 과거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잘못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엘리자베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들에 그들이 없었다는 사실은 이제 배신처럼 느껴졌고
그들의 삶에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이복 여동생 로즈는 그들이 잘못된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었다는 끊임없는 상기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형제들은 서로를 거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 사이의 침묵은 해결되지 않은 감정과 아직 밝혀지지 않은 문제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모두의 삶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변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과거와 어떻게 마주할지, 그리고 이제 그들의 삶에 불쑥 들어온 로즈와 어떻게 지낼지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답을 찾기 위한 그들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그 누구도 그것이 어떻게 끝날지 알지 못했습니다. 스코틀랜드로 떠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조지, 클레어, 그리고 올리비아는 어머니의 과거를 이해하고자 하는 호기심과 열망으로 하나가 되었지만 여전히 그들 사이에 풀리지 않은 갈등의 무게를 지고 있었습니다. 로즈의 발견은 오래된 상처를 다시 열었고 이미 약했던 가족관계에 새로운 균열을 일으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자베스의 인생의 중심에 갑자기 나타난 이 낯선 존재, 이 이복 여동생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그들을 앞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로즈가 살고 있는 작은 마을로 가는 여정은 단순한 물리적 이동만이 아니라 감정적인 여정이기도 했습니다. 세 사람은 베스에서 개인 차량을 타고 출발했으며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고 각자는 저마다의 생각과 갈등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푸르른 스코틀랜드 언덕을 따라 이어진 구불구불한 길은 목가적인 풍경을 제공했지만 외부의 고요함은 그들 안에서 일고 있는 폭풍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조지는 길에 시선을 고정한 채 의미 있는 대화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이번 상황에 짜증이 나 있었고 그의 머릿속은 실용적이고 법적인 문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에게 이 모든 일은 잘못된 일이었고 바로잡아야 할 부당한 일이었습니다. 사업가로서 그는 언제나 상황을 통제하며 빠르고 효율적인 결정을 내려왔지만 이번에는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어머니의 과거는 그가 마음대로 조작하거나 되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그것은 그를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조수석에 앉은 클레어는 멀리 지나가는 풍경을 무심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항상 형제들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왔던 그녀는 이제 도덕적 딜레마에 빠져 있었습니다. 조지가 유언장을 다투려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동시에 그의 좌절감도 이해했습니다. 클레어에게 로즈를 찾는 일은 단순한 가족의 미스터리를 해결하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에 대한 진실, 그리고 어쩌면 자신에 대한 진실을 마주할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변호사로서 그녀는 늘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념해왔지만 정작 자신의 문제는 거의 직면하지 않았습니다. 뒷좌석에 앉은 올리비아는 죄책감에 짓눌려 작아진 자신을 느꼈습니다. 어머니의 생일에 참석하지 못한 것이 그녀에게는 떨쳐낼 수 없는 짐이었습니다. 형제들과는 달리 올리비아는 유언장을 다투거나 법적 복잡성을 이해하는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녀를 괴롭히는 것은 어머니에게 실패했다는 감정이었고 이제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이복 여동생에게도 실패한 것 같았습니다. 여행하는 내내 그녀는 이번 여정이 어머니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속죄할 기회일지 자문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자 마침내 클레어가 특유의 현실적인 접근법으로 모두가 피하고 있던 주제를 꺼내며 침묵을 깼습니다. 우리가 로즈를 만나면 뭐라고 말할지 얘기해봐야 해.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긴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삶에 불쑥 나타나서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쏟아놓을 수는 없어. 조지는 불편한 듯 깊은 한숨을 내쉬며 감정적인 논의를 피하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왜 온 건지 알아야 해. 난 이 상황이 괜찮은 척할 수 없어. 창밖을 바라보던 올리비아는 마침내 입을 열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약하고 거의 떨리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우리를 만나고 싶지 않다면? 만약 그녀가 우리가 있다는 걸 모른다면? 올리비아의 질문은 공기 중에 떠돌며 새로운 불확실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세 사람 중 누구도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미지의 세계로 향하고 있었고 그것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그들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작은 스코틀랜드 시골 마을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즉시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돌집과 좁은 거리로 이루어진 이 조용한 공동체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장소였습니다. 현대 사회의 혼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안식처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곳, 그 고요함 속에 로즈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알지 못한 채 그들의 삶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조용한 거리를 걸으면서 형제들은 자신들의 실패와 감정적 거리감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항상 일과 물질적인 성취에만 몰두했던 조지는 자신의 우선순위가 얼마나 공허했는지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경쟁이 치열한 법조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감정을 억눌렀던 클레어는 그것이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멀어지게 만들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취약했던 올리비아는 결혼이나 다른 인간관계에서 외부의 인정만을 추구하다가 가장 중요한 관계인 가족과의 연결을 소홀히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여정을 통해 형제들 간의 침묵은 점점 덜 무거워졌고 작은 대화와 반성, 때때로 미소가 오가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에 미처 깨닫지 못했던 방식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부재는 그들로 하여금 서로에게 더욱 다가가야 할 필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마침내 로즈의 소박한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여정은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았지만 새로운 이해와 재결합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들이 문 너머에서 무엇을 마주하게 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였지만 오랜만에 세 사람은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의무감이 아닌 과거와 미래를 함께 마주해야 한다는 진정한 필요성으로 말입니다. 목이 메이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가운데 그들은 문을 두드렸고 다가올 일에 대비했습니다. 형제들은 로즈의 소박한 집 앞에 서서 망설이며 문을 두드리기 전에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기대감의 무게가 그들 위에 있었고 불안과 불확실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항상 그랬듯이 클레어가 앞장서서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몇 초 후 문이 열렸고 중년의 평범한 외모를 한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회색 머리를 헐겁게 묶었고 눈은 부드러웠지만 문 앞에 3명의 낯선 사람들을 보고 놀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당신들이 엘리자베스의 자녀들이군요. 로즈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따뜻했지만 놀람에서 오는 약간의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존재를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로즈예요. 그 순간 형제들 사이의 긴장감은 거의 손에 잡힐 듯했고 그들은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 위해 애썼습니다. 이보교 동생으로 밝혀진 로즈는 그들 앞에 서 있었고 이 발견이 그들의 삶에서 일으킨 감정적 폭풍에 대해 전혀 모르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어떤 평온함을 지니고 있었고 그 평온함이 그들을 어느 정도 진정시켰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도 될까요? 클레어가 감정을 억누르며 물었습니다. 로즈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들을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집은 작고 소박하게 꾸며져 있었으며 조용하고 검소한 삶을 엿볼 수 있는 개인적인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형제들은 여전히 긴장한 채 소파에 앉았고 로즈는 그들에게 차를 내어주고 그들 앞에 있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 모든 일이 여러분에게는 충격이겠지요. 로즈가 본론으로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저도 엘리자베스. 우리 어머니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충격이었어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신중하게 단어를 골랐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편지를 썼어요. 몇 번. 조지, 클레어, 그리고 올리비아는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로즈는 엘리자베스에 대해 알고 있었던 걸까요? 어머니는 왜 그들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녀는 그 편지들을 절대 보내지 않았어요. 로즈가 그들의 생각을 읽은 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받았어요. 얼마 전에. 그녀가 누구인지, 내가 그녀의 딸이라는 사실은 최근에야 알게 되었어요. 셋 중 가장 감정적인 올리비아가 마침내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럼 어렸을 때도 전혀 몰랐던 거예요? 로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아주 사랑스러운 가정에 입양되었어요. 부모님은 내가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지만 생모의 신원은 최근까지 미스터리였어요. 엘리자베스가 쓴 편지를 한 가족 친구가 발견하고 나서야 알게 된 거예요. 그녀는 그 편지를 절대 보낼 용기를 내지 못했지요. 항상 현실적인 조지는 질문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 편지들에 뭐라고 적혀 있었죠? 로즈는 한숨을 쉬고 일어나 서랍에서 작은 낡은 봉투 더미를 꺼내 형제들 앞에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각 편지들은 하나의 퍼즐 조각 같아요. 엘리자베스는 후회, 고통, 그리고 사랑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녀는 나를 만나고 싶어 했지만 언제나 무언가가 그녀를 막았던 것 같아요. 클레어는 편지 중 하나를 집어들고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어머니의 말들이 감정적으로 그녀를 압도하며 페이지에서 튀어나왔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로즈에게 편지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언젠가 너를 내 품에 안고 내가 너를 떠나보낸 것에 대해 얼마나 후회하는지 말하기 위해서야. 너는 내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선택이었고 그 대가를 매일 지불해왔단다. 언젠가 나를 용서해줄 수 있기를 바래. 클레어의 눈에 눈물이 맺혔고 그녀는 그 편지를 올리비아에게 건넸습니다. 올리비아는 이미 조용히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의 후회가 담긴 무게는 편지의 모든 줄마다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알던 어머니는 강하고 때때로 거리가 느껴졌지만 언제나 사랑이 넘치던 그 어머니는 그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깊은 고통을 안고 있었습니다. 로즈는 형제들의 반응을 지켜보며 부드러운 어조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엘리자베스를 직접 만날 기회를 갖지 못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녀가 내 어머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혼란스러웠어요. 왜 그녀는 나를 찾지 않았을까? 왜 그녀는 내가 그녀의 존재를 모른 채 그렇게 오랜 세월을 살도록 내버려뒀을까? 침묵이 방을 가득 채웠고 형제들은 모든 것을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조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며 마침내 말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당신에 대해 우리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어요. 전혀. 그런데 이제 그녀가 모든 것을 당신에게 남겼어요. 집도 돈도요. 로즈는 놀란 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뭐라고요? 조지는 유언장 내용을 간단히 설명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로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저는 그 무엇도 원하지 않았어요. 내가 원했던 건 그녀가 누구였는지 이해하는 것뿐이었어요. 그리고 어쩌면 왜 그녀가 나를 찾지 않았는지 알고 싶었어요. 그들의 어머니가 숨긴 비밀이 드러나면서 형제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음모도 숨겨진 계획도 없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고 그 결정은 그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유언장은 용서받기 위한 시도였고 과거의 실수를 바로잡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대화는 몇 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로즈는 엘리자베스를 직접 만나본 적은 없지만 편지를 통해 그녀와 연결된 느낌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형제들은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머니가 단순히 거리가 멀고 권위적이었던 인물이 아니라 두려움, 후회, 그리고 이루지 못한 꿈을 가진 인간이었음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엘리자베스의 침묵과 보내지 못한 편지들의 무게는 점차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로즈와의 만남은 모든 답을 주지는 않았지만 형제들에게 중요한 무언가를 제공했습니다. 어머니와 자신들에 대한 새로운 이해였습니다. 대화가 흐르던 중 로즈는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잠시 무언가를 찾더니 조심스럽게 보관되어 있던 듯한 특별한 봉투를 가지고 돌아왔다. 형제들은 그 봉투에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는 것을 즉시 알아차렸다. 봉투에는 그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엘리자베스가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걸 너희에게 전해달라고 했어. 로즈는 이제 목소리가 더 부드럽고 감정이 담긴 채로 말했다. 이 편지는 그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쓴 거야? 엘리자베스의 자녀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기대와 불안감이 가슴속에서 커져갔다. 클레어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다. 그녀가 그것을 열자 익숙한 어머니의 글씨가 그녀의 눈앞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이어지는 말들은 감정과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사랑하는 내 자녀들, 편지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내 여정이 끝났다는 뜻이겠지. 먼저 내가 멀리 있을 때에도 너희를 깊이 사랑했다는 것을 꼭 알아주길 바란다. 너희 각자는 내 마음속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 그 자리는 한 번도 비워진 적이 없다. 엘리자베스는 계속해서 그녀의 재산 대부분을 로즈에게 남긴 결정을 설명했다. 내가 모든 것을 그녀에게 남긴 것은 보호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과거의 실수를 속죄하려는 방식이었단다. 인생을 살아오며 내가 선택한 길은 너희와 나를 멀어지게 했고 중요한 결정들은 항상 나의 일부를 갉아먹었다. 솔직히 나는 내가 저지른 일들을 바꾸고 싶었고 너희를 더 가까이 두고 싶었지만 나는 그럴 수 없었어. 방 안의 감정은 고조되고 있었다.
클레어의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고 조지는 목소리를 유지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올리비아는 이제 취약한 상태로 어머니의 말에 마음이 죄어들고 있었다.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었단다. 비록 신체적으로는 멀리 있었더라도. 무슨 일이 있었든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자랑스러웠고 사랑으로 가득 찼단다. 인생은 소중한 것이며 시간은 우리가 되돌릴 수 없는 자원이라는 것을 꼭 이해해 주길 바란다. 서로를 아끼고 서로의 실패를 포용하고 함께 승리를 축하해 주렴. 로즈는 그 장면을 이해하는 눈빛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엘리자베스의 깊은 사랑과 그들의 삶을 형성한 이별의 아픔을 느꼈다. 편지의 말들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며 자녀들이 잃어버린 어머니와 다시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이 글을 읽으며 너희가 서로에게 돌아가는 길을 찾길 바란다. 인생은 짧고 불확실한 것으로 가득 차 있지만 우리 사이의 사랑은 항상 우위를 점해야 한다. 절대 일상의 반복이나 도전이 너희를 갈라놓게 하지 마라. 나는 너희를 사랑했고 항상 사랑했고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할 것이다. 형제들이 편지를 다 읽자 감정의 파도가 그들을 휩쓸었다. 느껴지던 진실성과 아픔은 천천히 진정되고 그들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이해로 바뀌었다. 엘리자베스는 더 이상 이곳에 없었지만 그녀의 사랑과 교훈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클레어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엄마가 옳았어. 우리 다시 연결되어야 해. 단순한 형제가 아니라 진정한 가족으로서. 조지는 여전히 편지를 손에 들고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엄마의 기억을 존중해야 해. 우리가 잃어버린 것만을 기억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가지고 있는 것을 축하하며 말이야. 올리비아는 눈물을 글썽이며 덧붙였다. 나도 너희와 다시 제대로 알고 싶어. 더 이상 삶이 우리를 갈라놓게 하고 싶지 않아. 엘리자베스의 말이 형제들에게 미친 영향은 화해의 분위기를 자아냈다. 상실의 고통은 이제 새로운 희망과 결단으로 변했다. 그들은 이번 여정이 로즈를 찾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서로를 다시 발견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깨달았다. 로즈의 집을 떠나며 형제들은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다. 엘리자베스의 사랑은 그들을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결속시켰다. 그것은 씁쓸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들은 다시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소홀히 대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며 함께하는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잊혀졌던 가족의 유대를 다시 키우겠다고 다짐했다. 작은 스코틀랜드 마을에서 회색 하늘 아래 세 형제는 서로를 껴안았다. 이 단순한 제스처는 과거의 아픔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미래를 약속하는 상징이었다. 그들은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고 어머니의 사랑이 항상 그들을 인도해 줄 것임을 알고 있었다.